고혈압의 치료 및 생활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혈압이 높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밥을 평생 먹듯이 이 혈압약도 혈관의 영양제다 생각하시면 일단 거부감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고혈압에 있어서 우리가 밤에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앉았다가 일어섰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술을 마셨을 때 또 혈압이 또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혈압약을 받아서 약국에서 이제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환자분들께서 좀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이렇게 정상혈압, 고혈압 전 단계, 고혈압, 수축기 단독 고혈압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120에서 80 이거는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전 단계 이런 경우에는 120에서 129 또는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4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어떤 분들은 위에 혈압이 높고 아래 혈압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혈압을 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검사 전 30분 내에는 커피나 흡연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커피나 흡연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전에 화장실을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방광에 오줌이 차 있을 경우에도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화장실을 가야 되고요. 검사 전 5분 정도는 앉아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있을 경우에 혈압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을 잴 경우에 이런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잠깐 봤을 때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양팔 간의 수축기 혈압이 차이가 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양팔 간 수축기 혈압 차이가 20 또는 이완기의 혈압 차이가 10 이상이면 그 혈압이 낮은 쪽 있죠? 그 팔 부위에 대동맥 축착증이나 상지 동맥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병원에만 가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잴 때는 정상인데 병원에서만 혈압이 오른다면 우리가 그거를 화이트 가운 신드롬, 즉 배기 고혈압이라고 해서 진료실 혈압이 140에서 90 이상이면서 집에서 잴 때는 135에서 85 미만인 경우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백의 하얀색 가운, 백의 고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앉았다가 설 때 혈압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앉았다가 일었을 때 혈액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몸에서 보상 반응에 의해서 혈압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때를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일어선 후 3분 이내 측정한 혈압이 앉은 상태의 혈압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20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콜린제라든지 그 다음에 알파 차단제 같은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물들을 먹었을 때 특히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들은 아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나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가 앉았다가 일어섰을 때 좀 어지럽다, 그리고 혈압이 떨어진다 그럴 때는 반드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혈압을 낮추는 데 있어서 이제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약을 먹었을 때 어떤 원리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렇게 차들이 많고 이렇게 지금 3차선, 4차선 도로인데 1차선 도로로 이렇게 가게 되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자동차를 나트륨,
또는 체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를 우리가 혈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혈관이 갑자기 좁아지면 여기에 압력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그거를 고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차가 예를 들어서 혈관이 좁아진다. 도로가 좁아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도로를 넓히는 방법이 우리가 이 병목 현상을 없애듯이 혈압도 이렇게 낮추려면 이렇게 혈관을 확장시킨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체액을 줄이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고혈압 약물을 정의를 내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치료하는 게 이러한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혈압의 치료 약물의 종류 및 장욕은 이렇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혈압을 감지하는 데가 바로 압수용체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경동맥동이나 대동맥궁에 존재하고 하는데 이렇게 이 압수용체에서 혈압이 높고 낮음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타 차단제라든지 치아자이드 이뇨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혈관 확장시켜주는 약물들이 이렇게 쭉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혈압이 높게 되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러한 계통의 약물들을 처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처방전을 갖고 이제 약국에 가게 되면 이제 약사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약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AC 저해제라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약물들을 복용할 때는 이렇게 마른 기침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의 혈압이 너무 높고 아래의 혈압이 너무 낮다면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위의 혈압은 수축기 심장이 이렇게 수축할 때의 혈압이고 아래 혈압은 심장이 이렇게 이완할 때의 혈압인데 우리가 수축기 혈압 빼기 이완기 혈압을 하면 우리가 그걸 맥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할머니 같은 경우에 혈압이 150에 70, 뭐 150에 60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 많이 나타나냐면 이 맥압이 높다라는 뜻은 혈관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게 되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맥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이야기할 때 내가 운동을 많이 할 경우에는 대개 운동 중에는 수축기 혈압이 높고 이완기 혈압은 거의 정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노화가 되면 대동맥은 커지고 이렇게 혈관 탄력성을 잃게 되는데 이 맥압,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 빼기 이완기 혈압이 55 이상이면 조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휴식기 맥압이 100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축기 혈압이 160이고 이완기 혈압이 50 이런 경우에 이렇게 대동맥의 경직이라든지 대동맥의 판막이 역류되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베리베리라고 또 있죠. 자, 베리베리 같은 거는 뭐냐면 비타민 B1 결핍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원래 스리랑카 말로 I can't라고 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베리베리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왜 비타민 B1이 결핍이 되면 이렇게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고 이완기 혈압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가 비타민 B1은 우리가 에너지 형성에 있어서 TCA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당 작용과 우리가 포도당을 분해하는 이 작용을 우리가 해당 작용이라고 하고 이제 그거 다음의 과정을 우리가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들에서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파이루빅 액시드와 락테이트는 우리가 젖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파이루빅산과 이 젖산이 증가하게 되면 혈액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 혈관을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산성혈증, 즉 젖산 같은 게 많이 증가가 되면 산성혈증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혈관이 확장하게 되면 우리가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혈액이 증가하게 되고 약간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심장에서 들어온 혈액이 많기 때문에 이 심장 안에 있는 혈액을 바깥으로 많이 빼내야겠죠. 그게 우리가 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심박출량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나트륨도 또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돼도 이렇게 단독 수축기 고혈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죽상경화증 같은 경우도 의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상경화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생기는 합병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의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밤에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간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는데, 우리가 디퍼라고 해서 야간에 혈압이 10 내지 20% 떨어지는 사람, 이게 정상입니다. 자, 우리가 디퍼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북두칠성을 우리가 디퍼라고 하죠. 이거를 국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많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원래 혈압이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우리가 추운 것도 부교감 신경이 많이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춥기도 하고 잠잘 때 춥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밤에는 잠잘 때는 혈압이 좀 떨어져야 정상인데 우리가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디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논디퍼, 주간과 야간의 혈압 차이가 없는 사람을 논디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밤에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은 라이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논디퍼도 그렇고 라이저도 그렇고 정상이 아닌 상태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혈압이 이렇게 밤에 되게 되면 이렇게 혈압이 떨어져서 아침에 되면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논디퍼라든지 그 다음에 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혈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혈압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디퍼 상태가 돼야 정상이다. 하지만 이렇게 논디퍼와 라이저 상태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야간 고혈압이 왜 위험하게 되냐면 어떠한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디퍼의 심혈관계 사망률을 1로 봤을 때 논디퍼인 경우에는 2.56배, 라이저인 경우에는 3.69배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야간에 꼭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야간 고혈압에 왜 올라가느냐? 자,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수도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꼭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오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발생하는 생체 내 대사작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증가해서 야간 고혈압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게 되면 체액량이 증가해서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돼서 역시 고혈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간 고혈압이 올 때 갑상선 호르몬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어떤 경우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과잉작용에 의해서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비타민 D가 결핍이 돼서 야간 고혈압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르티솔 증가와 멜라토닌 감소로 또 야간 고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잠이 많이 안 오는 이유가 이 멜라토닌의 감소 때문에 이
이제 잠이 안 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멜라토닌이 감소가 되고 야간 고혈압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 못하는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으로도 야간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 비만인 경우도 있고 만성 신부전이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밤에 자꾸 잠이 깨잖아요. 소변 보려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도 야간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야간 고혈압을 조절하려면 이렇게 일단 염분을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고칼륨 식이,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요. 그 다음에 음주한 다음 날에는 아침에 혈압을 상승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금주는 혈압 강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간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차 투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혈압약을 먹는 거를 밤에 혈압약을 먹는 방법, 이러한 방법 등으로 인해서 투여 시간을 교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의 결정, 투약 시간의 결정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혈압에 있어서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짜게 먹으면 안 되는지를 보게 되면 하루 소금을 10.5g을 섭취하는 사람이 반으로 줄이게 되면 평균 혈압이 4에서 6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의 권장 섭취량이 한 티스푼이에요. 그래서 6g이죠. 그러면 6g의 소금을 섭취하면 나트륨 2.4g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 습관에서 저는 어떻게 상담을 하게 되냐면 국을 반만 먹는다든지, 그래서 국을 다 먹지 말라. 그리고 반찬을 반만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염분 섭취량은 반드시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주와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 술을 이렇게 좀 적게 드셔야 되는데 남자는 2 내지 3잔, 그다음 여자는 1 내지 2잔 미만으로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에탄올 30g, 3잔 이하의 절주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절주로 인해서 수축기 혈압이 3 내지 4, 그 다음에 확장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 2 정도 감소하고 심혈관 발생률은 6% 낮추고 뇌졸중은 15%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맥주잔, 양주잔, 와인잔, 소주잔이 다 똑같은 알코올의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술을 마시고 많이 마셨을 경우에 혈압을 재면 그 순간은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을 가게 되면 우리 술 많이 마신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탕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술을 막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렇게 혈압이 하강이 돼요. 그럼 혈압이 하강이 된 상태에서 탕에 들어가게 되면 그 뜨거운 물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또 혈압이 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혈압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는 이 혈압이 떨어진 상태, 저혈압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고 와서 혈압을 재면 혈압이 낮아지는 이 현상을 급성 탈압력 효과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검사 30분 전에 우리가 담배를 태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5 내지 10 정도가 15 올라간 상태로 15분간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5분간 상승하다가 정상으로 오게 되고요. 담배 한 갑이면 5시간 정도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이렇게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흡연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요법에 따르는 혈압 감소 효과를 한번 정리하게 되면 소금 섭취 제한을 하게 되면 이렇게 5에서 수축기 혈압은 마이너스 5.1, 이완기 혈압, 즉 확장기 혈압은 2.7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체중 감량은 마이너스 1.1 수축기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절주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식사 조절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반드시 요거를 보시고 내가 혈압이 높을 경우에 이렇게 주의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마지막 마치는 것을 못 보고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도 어찌 보면 2차 세계대전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직전에 1945년 4월 62세의 일기로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다 마무리하지 못해서 이제 사망하셨는데 이분의 혈압이 굉장히 고혈압 환자였어요. 그래서 1944년에 수축기 혈압이 180에서 230, 이완기 혈압이 110에서 140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 몇 달 후 대통령 당선 시에도 이렇게 200에서 100 그래서 굉장히 고혈압이었는데 이때 혈압의 기준이 우리 지금의 기준과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대통령 주치의가 혈압에 대해서 그와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정상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미국인의 사망률이 1 내지 2위가 심혈관 질환으로 밝혀졌고 그게 고혈압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 후임인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국가심장법안이라는 법안에 서명하게 돼서 국가심장연구소의 설립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제 고혈압에 대한 이제 연구가 이제 계속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이 부담감을 벗어나고 혈압약은 최고의 혈액순환제로서 혈관을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최고의 영양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혈압약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